세계 최고 석학들이 한국인의 특별한 DNA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강대국들 사이에서 수천 년간 살아남은 유일한 민족. 그들의 체내에서 발견된 놀라운 생존 메커니즘. 베이징대 최고 권위자조차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충격적인 과학적 사실. 그리고 무려 8,000년 전부터 이어져 온 그 비밀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났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교토 국제회의장의 웅장한 강당은 세계 각국의 석학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아시아 역사 속 불굴의 민족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을 받고 있었죠. 저는 하버드 대학교 동아시아 언어문명학과 교수 앤드류 밀턴입니다. 55세의 나이에 전 세계 극한 환경에서의 문화와 유전자 적응 연구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독자적 생존력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죠.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환경에서 살아남은 민족의 DNA가 제 연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메인 세션이 시작되고 저는 단상에 올라 발표를 준비했고 청중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의 연구 주제는 극한 환경에서의 문화적 적응과 생존 메커니즘이었죠. 차분하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수백 장의 슬라이드와 수개월간의 현장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인의 생존 전략을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한국은 지정학적으로 매우 불리한 조건에도 불구하고 1대100 전투를 이겨내 온 극한 생존 민족입니다. 오늘 저는 이 놀라운 생존력의 비밀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발언이 끝나기가 무섭게 청중석에서 베이징 대학 리우칭 교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아시아 문명사 전공의 대가로 알려진 이 중국인 학자의 얼굴에는 불편한 감정이 역력했죠. 그는 중국 중심주의적 역사관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리우칭 교수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질문했죠. 앤드류 교수님, 한국은 본래 중국 문화권의 일부였고 중화 문명의 영향 아래 발전한 국가입니다. 이런 소국이 독자적인 생존 DNA를 가졌다는 건 역사적 사실을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의 거만한 태도에 학회장 분위기는 순식간에 팽팽해졌습니다. 이미 이런 반박을 예상하고 준비해왔기 때문에 저는 흔들림 없이 미소를 지었죠. 리우칭 교수님의 관점도 이해합니다만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증거들은 한국만의 독자적 생존 메커니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저는 풍부한 자료와 함께 한국인의 특별한 생존 역사를 차분히 설명해 나갔습니다. 발표 내용이 심화될수록 리우칭 교수의 표정은 점차 굳어져 갔죠. 저는 강조하듯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전쟁과 기후,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도 독특한 생존 방식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리우칭 교수는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들었고 단호하게 말했죠. 어차피 중국의 하위 문화일 뿐입니다. 학회장의 많은 학자들이 이 논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제 우리 두 교수 간의 지적 대결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저는 청중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느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한반도 곳곳에 남아있는 산성의 모습들이 펼쳐졌습니다. 고구려, 고려, 조선시대의 유명한 전투들을 차례로 소개했죠. 살수대첩, 귀주대첩, 노량해전은 모두 수적 열세 속에서 이뤄낸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전술적 우위가 아닙니다. 저는 산성의 구조와 특징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산성은 서양의 성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서양의 성이 귀족과 기사들만의 요새였다면 한국의 산성은 백성 전체가 피난하며 함께 싸우는 공동체 전투 공간이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면 마을 주민들은 미리 준비된 산성으로 올라가 장기전을 준비했죠. 그리고 적이 지치고 보급선이 늘어졌을 때 반격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슬라이드에는 남한 산성과 북한 산성의 웅장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리우칭 교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또다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중국 대군이 여러 차례 침략해 조공을 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의 일대백 전술의 의문을 제기했죠. 또한 그런 전술은 중국 각 지방에서도 흔히 볼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의 의견을 경청한 후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죠.
중요한 것은 정복당하지 않고 끝내 살아남았다는 점입니다. 한반도는 수천 년 동안 주변 강대국의 침략을 받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만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화면에는 이번에 산성에서 적군을 맞아 싸우는 모습을 재현한 역사 사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인들의 전투 철학은 들어오는 건 자유지만 나갈 땐 아니다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산성으로 일단 적을 끌어들인 다음 퇴로를 차단하고 섬멸하는 전략이었죠. 이것은 수적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지혜였습니다. 청중들의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고 저는 계속해서 한국인의 독특한 전투 방식을 설명했습니다. 한국인들은 후퇴하는 적도 끝까지 추격해 섬멸하는 끈기를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적 열세를 극복하는 건 동아시아에서도 매우 독특한 현상이었죠.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의 해전 전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적 열세를 지형과 조류, 그리고 뛰어난 전술로 극복했습니다. 저는 명량해전의 유명한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이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약소국이 어떻게 강대국 사이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켜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강조했습니다. 한국인의 일대백 DNA는 단순한 군사 전술이 아니라 불리한 환경을 단결된 힘으로 극복해온 민족의 생존 철학이며 이 정신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한국의 독특한 농경 문화에 초점을 맞춘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반도의 지형도와 함께 8,000년 전 쌀 재배 흔적이 발견된 고고학적 발굴 현장 사진이 나타났죠. 한국은 국토의 70%가 산지입니다. 이런 험한 지형 조건에서 8,000년 전부터 쌀 재배의 흔적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청중들의 놀란 표정을 확인하며 설명을 이어갔죠. 한국인들은 산과 골짜기를 따라 계단식 논을 개발하고 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독특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는 협소한 경작지에서 최대한의 생산성을 끌어내기 위한 지혜였죠.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며 춘궁기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봄철 식량이 떨어지는 춘궁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물과 발효식품을 개발한 것은 생존을 위한 또 다른 혁신이었습니다. 리우칭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쌀 농사 문화는 결국 중국에서 전파된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의 질문을 예상했다는 듯이 미소를 지은 후 이야기했죠. 쌀 재배의 기원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설이 있습니다. 최근 고고학적 발견은 한반도에서도 독자적인 쌀 재배 기술이 발전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죠. 중요한 점은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지형적 조건에 맞게 이 기술을 어떻게 변형하고 발전시켰는가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는 마을 전체가 함께 모내기를 하는 두레와 품앗이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농경 문화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공동체 정신입니다. 두레와 품앗이라는 협동 노동 시스템은 어려운 환경에서 함께 살아남기 위한 전략이었죠. 이런 농경 문화가 결국 마을 단위의 협동과 우리 다 같이 살아야 한다는 정신을 만들어냈습니다. 화면에 70, 80년대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 모심기를 하는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청중석의 연세 지긋한 학자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죠. 이러한 공동체 중심의 농경 문화는 단순히 식량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결속력을 강화하고 생존을 위한 집단 지혜를 축적하는 과정이었습니다. 리우칭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필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참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한국인들은 협동과 끈기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산악 지형에서 쌀 농사를 짓고 춘궁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식량 전략을 개발했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무엇보다 함께 살아남자는 공동체 정신을 발전시킨 것이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DNA입니다. 저는 다음 주제로 한국의 대표적인 발효 음식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다양한 종류의 김치와 김장 풍경이 담긴 사진들이 나타났죠. 이제 한국의 생존 전략 중 가장 독특한 사례인 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김치는 단순한 반찬이 아니라 겨울이라는 혹독한 시즌을 넘기기 위한 생존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청중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화면을 주시했습니다.
김치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동적 발효식품이라는 점입니다. 발효가 진행되면서 유산균이 계속 살아 움직이며 시간에 따라 맛과 영양소가 변화합니다. 이는 서양의 피클이나 중국의 파오차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이죠. 저는 각 나라의 절임 음식을 비교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김치는 단순히 식재료를 보존하는 방법을 넘어 시간이 지날수록 더 풍부한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음식입니다. 리우칭 교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중국에도 다양한 절임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들과 김치가 어떤 차별점이 있다는 것인지요? 저는 그의 질문에 정중히 대답했습니다. 물론 중국에도 오랜 역사를 가진 훌륭한 절임 음식들이 있습니다. 다만 김치는 숙성 과정이 훨씬 길고 시간이 지나도 계속 맛이 변한다는 특징이 있죠. 특히 젓갈과 고춧가루를 활용한 복합적인 발효 시스템은 한국만의 독특한 발전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자 대규모 김장 현장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김장은 단순한 음식 준비가 아니라 마을 단위로 모여서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김치를 담그는 공동체 대형 프로젝트였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이웃들이 모여 함께 김장을 하는 모습은 한국의 협동 문화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장면이죠. 저는 1970-80년대 마을 사람들이 함께 김장하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김장은 겨울을 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준비였습니다. 한국의 긴 겨울 동안 신선한 채소를 구하기 어려웠기에 김치는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의 중요한 공급원이었죠. 현대 과학은 김치의 유산균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도 입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김치의 영양학적 가치를 설명하는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 청중석의 몇몇 연배 있는 학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들 중 일부는 어릴 때 가족과 함께 김장을 했던 기억이 있을 테니까요. 험한 기후에 대비해 집단적으로 한꺼번에 음식을 마련하는 전통이 곧 한국인의 협동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문화가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생존하기 위한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현대 한국의 김치 냉장고 보급률과 세계 각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김치 관련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김치는 세계적인 건강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그 본질은 여전히 함께 겨울을 넘기자는 생존의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가 되어 겨울을 준비하는 전통이 결국 위기 극복 DNA의 한 축이 되었죠. 리우칭 교수는 이제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저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한국의 발효 문화와 공동체 정신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이 일어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의 핵심 중 하나인 한국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교육열과 세계 최상위권 학업 성취도를 보여주는 그래프가 나타났죠. 한국인은 세계 최상위권 교육열과 집중력을 보이면서도 동시에 불안과 스트레스 지수도 높게 나타납니다. 이 역설적인 현상이 바로 한국인 심리의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저는 OECD 국가들의 스트레스 지수와 학업 성취도를 비교한 자료를 가리켰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국인은 환경에 대한 걱정이 커서 더 철저히 준비하고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집단적 생존 전략이었죠. 저는 한국의 역사 속 주요 위기 상황들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전쟁, 기근, 자연재해 등 잦은 위협이 이런 불안을 자극했고 그것이 완벽주의와 집단 결속으로 이어져 발전한 것입니다. 리우칭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중국도 인구가 많아 경쟁이 치열한데 왜 한국이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한국은 사면초가의 지형 속에서 오랫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작은 반도 국가로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 생존해야 했기에 불안과 노력이 더 절실했죠. 이는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주변 강대국들을 보여주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한국인의 교육에 대한 집착적인 열정, 밤샘 공부와 업무 문화, 그리고 지나치다 싶을 정도의 준비성은 모두 위험을 미리 막아내려는 과도한 노력의 결과입니다. 이런 심리적 특성이 오늘날 한국의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의 원동력이 되었죠. 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과 기업 문화를 보여주는 이미지들을 차례로 보여주었습니다.
청중 중에서 한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불안감이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런 불안감은 철저한 준비와 끊임없는 개선으로 이어졌습니다. 위기가 올 것을 항상 예상하고 대비하는 문화가 형성된 것이죠.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혁신하는 능력도 이러한 심리적 바탕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이런 불안감이 개인의 성취보다 우리 모두의 생존에 초점을 맞추게 했다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한국인들은 놀라운 단결력을 보여왔습니다. 그것은 완벽주의적 목표를 향한 집단적 노력이었죠. 저는 IMF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과 같은 국가적 위기 극복 사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이제 한국의 독특한 심리적 메커니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불안과 스트레스가 오히려 국가적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는지 그 역설적 관계에 많은 학자들이 흥미를 보였죠. 한국인의 생존 DNA는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불안을 창조적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독특한 능력에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의 혁신과 발전을 설명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저는 이제 논의를 현대 한국의 사례로 옮겨갔습니다. 스크린에는 1970년대 새마을 운동 당시의 흑백 사진들이 차례로 나타났죠.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현대적 사례로 새마을 운동을 들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시작된 이 범국가적 운동은 잘 살아보세라는 구호 아래 마을 단위의 협동을 이끌어냈습니다. 저는 당시 초가지붕을 기와로 바꾸고 마을길을 넓히는 주민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핵심은 정부 주도가 아닌 주민 스스로의 참여에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한국 특유의 협동 정신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것이죠. 저는 새마을 운동 초기와 이후의 마을 변화를 비교한 사진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불과 10년 만에 한국의 농촌 마을들은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리우칭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부 주도의 강제적 정책 아니었습니까? 정부의 지원과 방향 제시는 있었지만 실제 변화를 이끈 것은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정부가 제공한 시멘트 몇 포대로 마을 전체가 변화할 수는 없었죠. 주민들이 스스로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저는 다음으로 식목일 행사를 보여주는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례는 한국의 식목일 문화입니다. 매년 4월 5일이면 전국적으로 나무 심기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학생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국가적 행사였죠. 저는 70, 80년대 교복 입은 학생들이 선생님과 함께 산에 올라 나무를 심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행사의 의미는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함께 미래를 키운다는 공동체 정신의 결정판이었죠. 한국 전쟁 이후 황폐해진 산들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 전 국민이 참여했던 이 운동은 오늘날 한국의 울창한 살림을 만들어낸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저는 1960년대와 현재의 한국 살림을 비교한 위성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청중석에서는 식목일 문화에 대한 관심 어린 시선들이 느껴졌습니다. 학생들은 매년 봄 자신이 심은 나무에 이름표를 달고 그 성장을 지켜보며 책임감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나 하나만 잘 살기가 아니라 다 같이 살아가자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활동이었죠. 저는 어린 학생들이 자신이 심은 나무 앞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식목일은 단순한 정책이나 행사가 아니라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과 협동 문화가 현대적으로 구현된 사례입니다. 이런 경험들은 오늘날 한국인의 DNA에 깊이 각인되어 위기 상황에서 놀라운 단결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국의 공동체 문화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작은 나라가 이처럼 강한 결속력으로 빠른 발전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 문화적 기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있었죠. 저는 이제 발표의 마지막 부분으로 현재와 미래에 관한 논의로 넘어갔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여전히 복잡한 지정학적 도전 속에 있습니다. 북한의 위협, 중국과 러시아의 주변국 패권 다툼, 그리고 글로벌 경제 위기까지 한국은 이제 새로운 형태의 일대백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보여주는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나 과거 산성에서의 농성과 공동체 정신으로 살아남았듯이 현대 한국도 이러한 불리한 조건을 혁신과 협력으로 이겨낼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디지털 전환을 이룬 국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와 기술 혁신 지표를 보여주는 그래프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그러자 리우칭 교수가 발언권을 요청했죠. 중국이 우주기술을 포함한 첨단 분야에서 훨씬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로 답변했습니다. 중국의 기술적 성취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강점은 규모가 아니라 적응력과 혁신 속도에 있습니다. 한국은 제한된 자원과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독자적인 우주 프로그램을 발전시켜왔습니다. 저는 한국의 나로호 발사와 달 탐사 프로젝트 이미지를 보여주었죠. 더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의 일대백 정신이 이제 우주 개발과 같은 미래 도전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술과 과학 발전 속도를 보면 극한 환경인 화성이나 우주에서도 충분히 개척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죠. 청중 중 한 학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런 일대백 정신이 현대 사회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납니까? 오늘날에는 반도체와 같은 첨단 산업에서 잘 드러납니다.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시장 규모도 작지만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는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한국인의 DNA가 현대 산업에 적용된 사례라고 볼 수 있죠. 더 나아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위기에 대응하는 한국의 그린 뉴딜 정책은 과거 식목일 정신의 현대적 계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함께 극복하자는 공동체 정신이 이제는 글로벌 차원의 협력으로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의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와 탄소 중립 정책을 소개하는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전쟁 시절부터 나무 심기, 협동 농사, 김장 문화까지 이 모든 것은 버티고 함께 간다는 정신의 다양한 표현이었죠. 이 정신은 앞으로 한국이 우주시대의 새로운 도전을 맞이할 때도 중요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청중들은 이제 한국의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문화적 DNA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일대백 정신은 단순한 역사적 사례가 아니라 오늘날에도 계속 진화하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살아있는 문화입니다. 저는 마지막 세션에서 이제까지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는 결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청중들의 집중된 시선 속에서 최종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죠. 지금까지 우리는 한국이라는 작은 반도 국가가 어떻게 적은 땅, 험한 산지, 거센 외세 속에서 살아남았는지 그 역사적 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인들이 마을 전체의 협력을 통해 이런 위기들을 극복해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산성 방어 전략, 계단식 농경 문화,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 그리고 식목일로 대표되는 공동체 활동은 모두 공통된 DNA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함께 살아남자는 집단적 생존 전략이었죠. 이러한 공동체 의식은 오늘날 한국 사회의 빠른 회복력과 적응력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경제 위기 극복 사례들을 보여주는 타임라인을 화면에 띄우자 리우칭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연구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한국인의 협동심과 생존력이 뛰어나다는 점은 인정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의 태도 변화에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는 그의 솔직한 평가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리우칭 교수님의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적 전통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왔습니다. 중국의 풍부한 문화유산도 이 지역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죠. 다만 각 문화권이 자신만의 독특한 생존 전략을 발전시켜온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많은 이론을 배웠지만 한국인에게서 실제 생존의 지혜를 많이 배웠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 이겨내는 방법, 미래를 위해 나무를 심듯 희망을 심는 인내, 그리고 우리라는 의식을 통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능력은 오늘날 세계가 주목해야 할 가치입니다. 저는 한국의 아름다운 산림과 현대적 도시 풍경이 함께 담긴 이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청중석의 학자들은 이제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동아시아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공유되는 순간이었죠. 나무를 심듯 어려운 환경에도 한 그루 한 그루 희망을 심어온 것이 한국인의 DNA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번영을 향한 집단적 지혜의 결정체였습니다. 학회장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큰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리우칭 교수도 이제는 진심으로 박수를 치고 있었죠. 저는 청중들을 향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오늘 제 연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문화에서 배우고 존중할 때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학회가 끝난 후 여러 학자들이 다양한 질문을 가지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리우칭 교수도 있었고 그는 처음과는 달리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죠. 중국도 한국의 공동체 정신에서 배울 점이 많겠군요. 다음에는 베이징에서 더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제안에 기꺼이 응했습니다. 동아시아의 다양한 문화적 지혜가 서로 교류하며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으며 말이죠. 자,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버드 석학 앤드류 밀턴 교수의 연구를 통해 한국인의 일대백 DNA가 어떻게 역사 속에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꿔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산성 방어 전략, 험한 땅에서의 농경 문화, 김치로 대표되는 발효 지혜, 그리고 식목일과 새마을 운동으로 이어진 공동체 정신까지. 이 모든 것이 한반도라는 작은 땅에서 꽃피운 놀라운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한국이 현대 사회에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계속해서 극복해 나가는지 그 DNA의 비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이겨내고 함께 미래를 심는 그 정신은 오늘날 세계가 주목해야 할 소중한 가치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인의 독특한 생존 DNA가 만들어갈 새로운 기적의 이야기를 함께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